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많이 전염자를 낳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 지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팬데믹이 된다는 그 WHO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팬데믹이 오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우울증과 불안증이 문제로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울을 좀 알아볼 것 같으면은 우울은 사실 많이 생기는 흔한 병입니다. 전 세계 인구에서 우울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2,640만 명, 인구의 0.3%가 우울증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되지 않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우울까지 볼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볼 것 같으면은, 유적에 남은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기원전 2세기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기록이 신체 질환이 아니라 우울이라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고하고 있고 이것이 악령에 의해서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고대希腊하고 고대 로마 시대에 갈 것 같으면은 드디어 멜랑콜리아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것은 신체 내에 있는 액체, 특히 담즙, 그때 당시에는 담즙이 검기 때문에 검은 담즙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시대가 가면서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올 것 같으면 히포크라테스는 우울에 대한 치료가 나왔습니다. 모욕과 또 설혈, 피를 이렇게 흘려내려보내는 것, 또 운동과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권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시세로는 우울증은 심리적인 문제로서 분노, 공포, 슬픔, 이런 감정들이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력 원년 페르시아의 의사인 레제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울증을 비롯한 모든 정신장애는 뇌에서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기에 들었으니까 특히 기독교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암흑시대에 우울을 기독교에서는 악령과 귀신 그리고 마귀의 점령으로 생긴다고 하였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귀신 쫓아내기, 소위 엑소시즘, 또 물에 빠뜨려서 죽기 전까지 고생시키는 그런 방법, 또 불로 몸의 일부를 태우는 것 등이 치료로 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특히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로버트 버튼이라는 사람이 1661년에 우울증의 심리학 또는 우울증의 해부학이라는 Anatomy of Melancholy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우울증은 사회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였고, 특히 빈곤과 공포와 외로움을 원인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치료 방법은 식이요법, 그리고 여행 가는 거, 그리고 온몸에 독소를 빼내는 뜻으로 하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울은 인류 역사에서 늘 있어온 그러한 감정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울의 현상, 우울이 어떤 그 현실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은 그 감정인데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우한 사건, 상존을 위한 경쟁에서 실패하고 실망했을 때 흔히 겪는 감정 반응입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실망하고 심신이 위축됩니다. 또 우울이 보여주는 현상은 아주 다양하고 개인마다 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우울의 심도의 차이, 아주 심한 것, 경한 것, 또 그 흐름의 차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차이, 또 시간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통스럽고 또 역기능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것은 우울증, 즉 정신장애로서의 우울 증상이 있는 분하고 그렇지 않고 경하고 또 임시로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다고 그것이 다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으로 발전됐을 적에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주요 우울장애입니다. 영어로는 Major Depressive Disorder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병입니다.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그냥 시간이 간다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주요 우울 중에는 소위 양극성 우울장애를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동안 우울했다가 우울증 상은 없어지고 그 반대로 아주 신이 나고 아주 열정적이고 그리고 잠도 잘 안 자고 활동을 많이 하는 소위 그 조증으로 그 주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이 없어졌다가도 그 다음에 그 조증으로서 다시 증상이 오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절대로 이 주요 우울은 무지력으로 절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또 이제 흔히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지만은 마음 먹기에 달려서 이 증상이 가벼워지거나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주요 우울 증상이 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 기준으로 적어도 2주 이상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기능 부족, 즉 일상생활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본인이 괴롭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특히 직장에서는 도저히 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구비되었을 적에 우리가 이것을 주요 우울장애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주요 우울증 안에 그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감정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슬프고 또 외롭고 어둡고 침울하고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무슨 실망감이나 서러움이나 이런 것도 다릅니다. 아주 어두운 마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굉장히 슬픈데도 울음이 안 나옵니다. 기운이 없고요. 특히 노인에게서는 거의 전부 그 기운이 없는 증상을 가져옵니다. 일상 하던 일 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특히 정신 집중이 안 돼서 무슨 독서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정교한 일들,
이러한 일들도 하기 어렵게 되고요. 그 수면장애가 오는데 아주 특징은요, 주요 우울증의 수면장애의 특징은 아침에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그냥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서 잠이 안 옵니다. 그 다음에가 잠이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은 자긴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이고요. 계속해서 식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되고 또 밥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드물게는 반대로 식욕이 없는 게 아니라 식욕이 왕성해져 가지고서 체중이 느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불안하다. 약 90%의 환자는 다 불안을 같이 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생활에 지장이 와서 도대체 성이라는 것이 의욕도 없거니와 아주 귀찮은 걸로 되어버립니다. 신체 증상은 두통, 변비, 소화불량, 그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아침에 증상이 심하다는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아주 심하게 어려운데 시간이 가면서 저녁 때쯤이 되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또 잠자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한참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때 자라고 그러니까 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우울증에서 사고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다. 나 이거 암만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병원에 가면 못하느냐. 이것도 어차피 이것은 낫지 않는다. 또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가지고 자기가 아주 적격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완고한 그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런 분들이 한마디로 내가 이러고 살면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살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살 사고는 물어보지 않으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도 주요 우울에서 많습니다. 주요 우울 환자의 10 내지 15%가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주요 우울 장애가 원인이 뭐냐 하는데 원인은 잘 모릅니다. 아직도. 그 대신 가족 성향이 있어가지고 주요 우울이 있는 사람의 가족에 이완율이 높습니다. 특히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요, 다른 정상적인 가족보다도 주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수가 1.5 내지 3배가량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를 같이 나누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그 일치육, 한쪽이 주요 우울이면 또 한쪽이 주요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한 40%. 그리고 이란선 쌍둥이의 경우는 20%로 보고되어 있어가지고 역시 유전 인자가 뭔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유전병은 아닙니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발인자는 역시 측근의 상실로 오는 것이 제일 많고요. 그러면 가난한 신체 질환, 노년기, 또 이별, 이혼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의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그리고 도파민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사람의 감정을 좌우하는 호르몬인데 이 세 가지 아민 계통의 신경전달 물질의 대사에 지장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긴다는 이론이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요 우울에 쓰는 약들은 이 호르몬 수가를 올리는, 그 혈중에 있는 치를 올리는 그런 식으로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 우울증의 치료는요, 우선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약들 가지고서 낫는 것이 한 60%는 낫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발인자, 이것을 일으키게 한 그 유발인자를 알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신치료, 또 병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신체를 움직여서 활동하는 것, 그리고 이 자살 예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원시키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은 물론 철저하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예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 기분 장애 중에 하나인데, 기분 부전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래가는 만성 우울이기 때문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어제도 있고 또 내일도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 상태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증상으로는 짜증이 심하고 자기가 부적합하다는 생각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주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하고 또 사회로부터 후퇴하고 혼자 고립이 됩니다. 의욕이 없고 특히 일에 대한 의욕이 없고요. 억지로 일을 시킬 것 같으면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혐오를 받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꾀병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늘 개삭하고 하루 종일 우울한 그러한 병입니다. 특징은 심하지 않은 우울은 2년 이상 계속되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기 때문에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이 2년 이상 계속되느냐 하는 것을 늘 물어보게 됩니다. 언제 시작했냐 하면은 되게 모릅니다. 늘 이랬어요 하는 것이 그분들의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뭐가 원인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잘 모릅니다만은 조기 상실,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었다든지 또는 그 애착 시절, 어렸을 때 5살 이전에 아주 여러 가지 그 부모들의 그 돌봐줌이 없다든지 또는 그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치료는요, 정신치료도 하고 약물치료도 하지만은 잘 낫질 않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이것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 어떤 것들이 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팬데믹이 온다는데, 정신건강 팬데믹이 온다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예고는 되고 있지만은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은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감염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에 대한 모든 프라이오리티, 우선위를 빼앗기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감인 것이 정신건강의 예방에는 빨리 할수록 좋기 때문에 지금 예고를 빨리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겪는 그 우울은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우울이나 이런 임상적인 좀 병으로서의 우울이 아니고 조금 더 성격이 다른 우울이나 좌절감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로
저의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8개월 동안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뭐 식욕이 없다든지 뭐 잠이 안 온다든지 뭐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구속된 삶, 또 내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로소리도 못 가고요. 또 이렇게 모든 그 억울한 것들, 분노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발산할 데가 없습니다. 운동도 잘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그 고약한 전염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없고, 뭐 소셜 디스턴싱이니 뭐 손 많이 씻기는 이런 아주 수동적인 대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소위 그 이퀄라이저, 어디에나 가고 상하 막론하고 어디든지 번집니다. 얘가 한번 그 많이 발생한 지역들을 봤더니요, 파나마, 칠레, 쿠웨이트, 페루, 브라질, 미국, 오만, 이스라엘, 콜롬비아, 스페인하고 요 다음으로 쭉 구라파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라파나 무슨 뭐 남미나 뭐 어디든지 지금 아프리카는 좀 적지만은 아프리카에도 지금 전염이 되고 있고요. 중동 지역이 지금 야단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역에 아무 상관이 없이 다 기절이 춥거나 덥거나 다 이것은 옵니다. 그 다음에 종교별로 봤더니요, 이상하게도 그 기독교 나라, 그러니까 파나마, 칠레, 쿠웨이트, 페루, 브라질, 미국, 또 구라파 나라들이 다 그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 뭐 또 한국도 그렇죠. 한 47%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감염자가 높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미국서 그 소위 그 CDC라고 KFF가 그 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 CDC에서는 팬데믹이 지날 것 같으면은 또는 팬데믹 동안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약 40%가 단독으로 발표하고 그 중에 36%가 우울증과 불안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그리고 약물 중독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 사용 또는 남용하는 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 KFF,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이런 데서 조사를 좀 잘했습니다. 거기 조사를 볼 것 같으면은 46%가 정신건강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0%가 우울증과 그리고 불안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KFF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젊은 층이지 노년층이 아닙니다. 오히려 80이 넘은 분들은요, 정신건강 문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KFF가 조사한 것이 한 가지 참 특징이 있는 것이 작년도하고 비교가 되는데 작년도에 그 코로나 정신건강 상태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했더니 11%가 정신건강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KFF가 보고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인자, 그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 인자를 좀 볼 것 같으면은 첫째는 사회적인 연결 고립이죠. 연결 절단이 문제고요. 모임이 안 되고 여행이 안 되고요. 또 고립해서 사는 그 외로움. 또 신체 질환자들은요, 고민이 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병원들이 다른 보통 질환들에 대해서 질환하는 것이 좀 그 우선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하고요. 실직하고 이제 수입이 변화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모기지를 못 낸다든지 또는 무슨 월세를 못 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죠. 또 학교가 봉쇄가 되니까 아이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주부들이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새끼를 해 먹여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그 도우미들이 와서 전에는 뭐
클리닝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분들이 이 도우미들이 다 못 오니까요. 무슨 싱크 하나가 막히더라도 당장 플러머가 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정부들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의료진들 과로 긴장, 그리고 소위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무슨 벤틸레이터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초기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진되고 긴장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이분들이 불안해하고 또는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정불화, 더구나 전에 가정불화가 있던 집안이 늘 마주보고 있으니까 늘 다툼 심해지고 해서 가정불화도 많아지고요. 또 각종 신체 질환자들이 치료의 길이 막혀가지고 불안해합니다. 또 지금 모든 지역사회에 있는 건강시설, 복지시설,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 도움을 주던 그런 가정에서는 지금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교회나 친목 클럽, 사회적인 지지망, 소셜 서포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가 제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이 불안과 감정, 특히 우울증, 절망감 이런 게 빠지기 쉬운 취약 집단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분들에게 먼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분들이 노인층입니다. 특히 신체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은요, 이분들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끝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은 가족이나 친지를 돕고 봉사하는 분들, 집안에 무슨 치매 환자 분이 있다든지요, 또는 누가 부모님들이나 누가 양육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거 다 돌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들 너무 해야 할 게 많고 또 해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요. 또 두말할 것 없이 일선에 있는 치료진들, 특히 말단에 있는 119 또는 구급차 운전수, 응급실 직원 이런 분들, 물론 일선에서 싸우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이분들 소진되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을 취급하는데 특히 고기류를 취급하는 데는 아주 위생 기준이 그냥 강화가 돼가지고요. 이거 지키느라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하고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재활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돌봄을 받던 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취약 집단이 됩니다. 물론 실직자 또 사업으로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은 엄청난 어려운 분들이죠. 또 신체 질환이 있는 자와 불구자들, 또 언어가 불통한 사람들, 또 한국 분이라도 미국에서 하루하루 들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영어를 잘 못해서 이해가 안 되고 정보가 느린 분들, 이런 분들은 취약 집단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고자가 없는 외로운 사람들, 노숙자라든지 또 소수 집단, 또 집단 생활자들, 양로원, 요양원, 집단 거주자들 이런 분들이 취약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웃들에게 먼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나 보건기관에서 권하는 코로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 취하기, 피곤하면 낮잠 자라, 규칙적인 운동,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
뭐 움직이려도 사실 지금 나가서 움직일 수 없죠. 또 균형 잡힌 건강한 음식 섭취, 뭐 담배, 술 같은 것을 끊든지 줄이든지, 특히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약들, 예를 들어서 무슨 진짜 아파서 뭐 먹는 뭐 알레비나 무슨 무슨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 심신을 풀고 다시 충전을 relax and recharge 하는데, 뭐 이것은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릴렉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스크린 타임을 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찬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TV라든지 핸드폰, 컴퓨터,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을 줄이라고 그러는데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TV 켜보고 PC 보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을 줄이라는 것은 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고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학술지를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예방 방법이 나왔습니다. 우선 코로나 증상이 생겼을 때에 도움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감정을 관리하라.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및 감염에 대한 정보, 이것을 매일매일 수집하라. 근육 이완법, 심호흡, 요가, 명상, 잘 먹는 것,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또 음질한 감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언가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한다. 즐거운 일 요새 찾기 참 어렵습니다. 또 대가족, 친척, 남과 이웃과의 연결을 만들고 잘 유지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 교회죠. 또는 연결된 사회 공동체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전화로 연결을, 접촉을 계속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감정을 관리하라는 게 있어가지고, 감정을 관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저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뭐냐? 우리 느낌인데요. 이 느낌이 느낌만이 아니라 이에 따르는 사고, 심리적, 생물학적 변화, 그리고 이 감정을 행동에 옮기려는 경향, 모든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신경과학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요, 뇌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변연계라고 따로 있는데요. 이 변연계가 여러 곳에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고라든지 무슨 기억이라든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감정만으로 독립해 있는 게 아니라 늘 연결돼서 통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직망들이 동시에 통합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다 연결이 돼가지고 감정뿐이 아니라 사고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와서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감정 관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감정이 다른 부위의 뇌 기능과 합쳐졌을 때 이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뭔가 영적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일생에 딱 한 번 이런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로마에 갔을 적에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는데,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 피에타의 동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말도 안 나오고 사진 찍을 생각도 안 나고
멍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무슨 영감이랄까 하여튼 완전히 압도되어가지고서 모든 뇌가 다 통합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게 처음 나온 것이 2000년 1월 달입니다. 긍정심리학이 뭐냐? 인간, 집단 및 조직체의 기능을 최적으로 또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조건들과 과정들을 공부하는 학문을 긍정심리학이라고 한다 해서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그 셀히만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 이름은 내가 발언하기가 참 어려운데 체센티 미하갈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 아메리칸 사이콜로지 잡지에 발표한 이 긍정심리학에 대한 첫 번째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이 인간의 삶을 좀 더 보람있고 가벼운 것으로 만드는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긍정심리학의 과제로 삼고 그리고 서기 2001년에 긍정심리학 원료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긍정심리학이 나온 것이 큰 변동이 되느냐 하면은 20세기 후반까지도 심리학은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을 주지 않고, 즉 아브노말, 비상적인 거, 양육의 여러 가지 결함으로 생기는 무슨 인격장애, 폭력, 우울, 불안 또는 우울증, 또 비합리적인 사고, 또 이상한 정서 등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교정하는가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갖는 그 성격의 특징, 덕이라든지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꾸준한 노력, 좀 더 격높은 행복감, 공익성, 또 특이성, 이런 것들 발휘에 대한 탐색과 연구는 등한시했습니다. 특히 정신의학에서는 주로 증상 위주로, 그래서 이거 질환 이론을 가지고서 고약한 증상만 보는,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심리학이 나온 후부터는 건강 증진, 지금의 내 수준보다도 더 높일 수 있다. 또 beyond baseline, 지금 이게 내가 건강 상태의 베이스라인이라면 이거 초월한 어떤 상태까지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나. 자존감 높이기, 행복하기, 또 구속에서 해방되기, 또 죄책감에서 스스로 용서받고 그리고 해방되기, 희망 갖는 거, 특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살린다. 또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나무리기 전에 칭찬하자. 장점 보기. 그리고 이것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좀 공부한 건데 긍정적인 의미 찾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확장하는 무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감정과 이상이 따로따로 있습니다만은 늘 서로 교통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후 독립이 되어 있긴 하는데 이 두 가지 이성과 감정 중에서 행동을 좌우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사고를 할 것 같으면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 인지치료라는 것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좋은 생각을 해라. 그러면 너의 감정도 좋아진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심리학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갖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감정도 긍정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흥미 있는 분야가 긍정적인 의미 찾기와 긍정적인 의미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의미 찾기와 새로운 의미 만들기. 재난이나 어떤 위협에 처했을 때 그것이 불행하고 어려운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된 어떤 이득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 또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이 잘못된 어려운 사건으로 무슨 도움을 내가 받고 무엇을 배우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됩니다. 제가 우스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한때 서울에 있을 적에 홍콩에 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행기, 당연히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이륙하고 한 30분 후에 제 옆에 줄에 앉아있던 어떤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펄쩍펄쩍 뛰고서 야단을 아주 흥분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공항 화장실에 5,000불이 들어있는 지갑을 거기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불러가지고 이 비행기를 다시 공항에 갈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이 불안하고 아주 어려워하고 있는데 옆에 한 분 중년 부인이요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 잊어버린 그분한테 여보세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5,000불 때문에요 댁에서 한국에 가셔가지고 당할 아주 흉측한 일을 그것이 액땜을 했기 때문에 그거 지금 고약한 것은 안 합니다. 황당하게 짝이 없는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저 아주머니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한 20분 지나고 나니까 이 두 분이 반갑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액땜을 했다는 이야기가 뭐 사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은 뭔가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일을 위협에 처했을 때 반드시 옳고 그런 것보다도 일단 뭔가 여기서 무슨 이득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찾은 예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한 이와 사별했을 때 이 아주 아픈 상실이 어떤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 재료가 될 수 있나. 또 이 사별의 경험이 준 가치에 대한 인생의 가치에 대한 또 인생에서 사별이 어떤 뜻있는 전망을 열어주는지 또 열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그 찾아보는 과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심한 애통의 슬픔에서 조금 관심을 딴 데 주기 때문에 좀 좋아지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이야기에 애도와 슬픔과 무기력 상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긍정적 의미 만들기, 여기서 오는 소득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사태거든 이런 사태가 나의 인격의 성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적응 방식을 배운다. 두 번째는 이 사태를 통해서 삶의 앞날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이 사태를 겪음으로
인격의 성장이 있어서 남의 상실이나 고통을 내가 공감할 수 있게 되어서 대인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어려운 사태를 겪을 때 옆에서 나를 지지한 이유가 어떤 말을 해주어서 큰 영향을 받았는 줄 깨닫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암에 걸려가지고서 암 치료를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 또 다른 제자와 같이 방문을 가는데 이 또 다른 제자님이 대차고차 보더니 야, 이 새끼야 많이 아프지?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암에 걸린 저희 제자가 하는 얘기가 가장 위로받은 이야기가 그 친구가 자기의 욕소리 같이 얘기해가지고 자기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 제일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때 어려울 때 충고를 받았을 적에 무언가 어떤 충고를 해주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적응했을 적에 우리가 사랑을 배웁니다. 또 사랑을 만납니다. 그러므로서 나의 영혼의 복귀, 그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도 좀 베푸는 그러한 삶을 갖자, 이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에게 이로운 데가 있다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신앙 공동체와의 지지적 연결로 정을 나누고 있는 그런 큰 이력이 있고요. 우리는 격리되어 있지만 다시 만나는 희망이 있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도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 개인의 고백 하나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는 끝맺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구약의 욥기 한번 다시 봤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욥기의 교훈을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일 욥기에서 저에게 감동이 된 구절은 38장 4절에 있는 말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욥이 그냥 그 많은 자기 하나를 다 호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즉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는 얘기는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아느냐. 그래서 모든 절묘한 신비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적에 다 우리에게 구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이 치유력, 회복력, 저항력, 면역력, 또 회복 탄력, 그 resilience, 생존력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심장 수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심장 수술하려면 우선 마취를 걸고 나서 저의 그 흉부의 흉골 위로부터 아래까지를 톱으로 썹니다. 썰어가지고서 저의 흉곽을 이렇게 벌립니다. 그래야 이제 심장을 우리가 수술할 수 있죠. 심장이 나와 있는데 움직이는 벌컥벌컥 하는 심장을 거기에는 혈관을 수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심장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하트, 렁 머신 가지고서 일단 내 심장의 기능을 기계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심장을 죽입니다.
이 포타슘 클로라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포타슘은 우리가 무슨 오렌지 주스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건데, 이게 심하면 그 심장에 독이 됩니다. 일정한 양을 줄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3시간, 4시간이 심장이 마비됩니다. 그동안에 저의 관상동맥에 있는 그 막힌 부분, 6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정맥, 다리의 정맥에서 정맥을 뜯어내가지고서, 그걸 쓸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막힌 부위를 이렇게 잇는, 바이패스 하는 이제 그런 수술인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심장은 죽어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시간, 4시간 후이면은 다시 심장이 박동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수술이 끝나야 되는데, 저의 경우는 좀 지연이 돼가지고 조금 더 주사를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그 심장이 이제 다시 이제 박동을 하게끔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은 하트롱 머신은 이제 떼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갈라진 흉곽을 다시 모아가지고서 저 속부터 뼈다구부터 철사로 이렇게 같이 묶어줍니다. 지금도 이 엑스레이 찍어 올 것 같으면은 이 철사가 제 가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근육층이라든지 피부층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봉합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취가 깨고 나니까 뭐 아픈 걸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도 기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루 이틀 사흘이 가면서 차차차차 기운이 생기고 아픈 것이 차차차차 없어집니다. 이 봉합한 것들, 이것들이 다 힐링, 치유를 합니다. 치유를 안 하면요, 의사가 수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치유력이나 저항력이나 회복력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있는지를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그 치유력을 단순히 이용하는 기술이지, 뭐 의술이 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자연에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항생제를 발견했을 적에 그 설프다이아진이 나왔는데, 그것은 광물 중에서 설파, 유황, 거기서 나온 물질입니다. 유황에 이런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페니실린은 곰팡이에서 나갑니다. 근데 우연히 발견했지만 그 곰팡이에 페니실린이 이미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 제일 마이싱 치고서, 항생제 치고서 강하다는 방코마이신은요, 그 흙에 있는 그 세균, 거기에서 우리가 만든 그러한 약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비누가 우리가 인류가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이 비누는요, 이 바이러스는 미생물이 아닙니다. 작은 분자인데, 이 분자를 비활성화, 그러니까 그 기력을 못 쓰게 하는 그것이 그 세포막을 없애면 됩니다. 세포막을 용해시키면 되는데, 이 작용을 비누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많이 씻으라는 이유가요, 비누가 바이러스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롭게 쓰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에 무궁무진하게 지금 있는데, 우리의 과제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 창조하신 것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잊고 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이런 자연에 있는 것들, 이런 것 찾고 연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인간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창조하실 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롭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도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환경 문제도 우리 기독교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을 잘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주실 것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정언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미 주신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